자, 빵의 공정별 작업 과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산 작업 준비와 재료 계량하기입니다. 먼저 생산 작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준겁니다. 개인 위생 관리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작업장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반죽 기기 기물의 관리를 해야 되는 수행 준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생산 작업 준비, 그러니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수행해야 된다는 기준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료 계량하기에 수행 준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배합표를 점검할 수 있다. 배합표가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재료를 계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량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재료 계량하기에 수행 준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의 제빵법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제조량, 얼마나 만들 건지, 기계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할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매는 여기서 할 건지 아니면 배송을 해서 판매할 건지 등등 소비자의 기호 등을 조사하여서 제빵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제빵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베이커리 소형 과자점에서는 보통 제빵법을 스트레이트법이나 천연 발효종법, 스펀지 발효 반죽법 등을 사용하겠죠. 발효 액종법을 포함하는 겁니다. 발효 액종법은 사실 천연 발효종 빵에 속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대형 양산업체에는 보통 스펀지법, 액종법 등을 사용해서 같은 제품,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에서는 배합표를 레시피라 하지만 제빵에서는 표물러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화학식처럼 정확한 양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그 포뮬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의 배합표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크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베이크 퍼센테이지가 이제 뭐라는 거 알겠죠? 제과에서는 밀가루 양을 100%로 했을 때 다른 재료의 양이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베이커 퍼센테이지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밀가루의 전체 양을 100%로 했을 때 다른 재료의 양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합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밀가루 양이 100%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의 양을 비율로 해서 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은 여러분들이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요 공식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연적 이해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합량 계산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이 공식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길 부탁합니다. 자, 이제 배합표를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배합표 작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위에 부분에는
제품명, 작성일, 재료원가, 판매가, 원가율, 사진 등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언제 작성한 배합표는 얼마짜리 빵 몇 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재료에 따라서 배합률이 있고 무게가 있고 재료 원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원가 계산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밝혀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간단한 제조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조시 유의사항을 밑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만큼은 꼭 이러한 주의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합표, 즉 레시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썰렁하게 재료만 쭉 적어 놓은 것을 레시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적어서 누구라도 이것만 보면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레시피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227페이지 재료 계량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가루나 덩어리 재료는 저울의 무게를 사용하고, 액체 재료는 가능하면 부피 측정 기구를 사용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무게로 계산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액체 재료는 보통 액체 재료는 물의 무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무게를 측정해도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 계량할 때는 재료의 흘림이나 낭비를 최소화하여서 계량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은 양, 그러니까 양이 적은 재료일수록 더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양의 재료일수록 아주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더욱더 정확하게 계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자저울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고, 전자저울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울은 아주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거나 옮길 때 함부로 옮기거나 함부로 청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를 할 때는 가볍게 닦아서 이렇게 저울의 눌림 부분, 그러니까 저울을 사용하는 그 눌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청소를 하면은 저울을 뒤집어 놓고 막 눌려 제끼고 막 닦고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데, 또 어디 옮길 때는 위에 들리는 부분을 덜렁 들고 윗부분을 들고 옮기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고쳐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들 저울 관리 요령을 잘 숙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재료의 전처리에 대해서 교재 2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밀가루는 채 내려서 사용하는데, 밀가루 속에 이물질과 덩어리진 것을 거르고 재료 크기를 고르게 분산시킨다 했습니다. 체에서 내려서 공기가 밀가루 속에 혼입되면 다른 재료와 혼합이 쉽게 되는 겁니다. 물의 흡수율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트가 결합해서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충분히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의 혼입으로 밀가루의 부피도 늘어납니다. 그 속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았죠? 예, 이렇게 밀가루는 채 잘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탈지 분유에 대한 것입니다. 분유는 밀가루와 함께 체에 내려서 사용해야만이 수분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잘 섞입니다. 또한 분유를 따로 그냥 밀가루에 혼자만 사용할 때는 물과 결합하면 분유가 엉겨서 덩어리가 지기 쉽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분유입니다. 그리고 분유로 우유를 대용할 때는 분유 10%에 물 90%를 사용하면 우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겠죠? 다음은 유지입니다. 버터, 마가린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죽 속에 넣을 경우에는 유연성이 있을 때가 좋으므로 유지의 보관 온도를 적절히 하여서 굽기를 유지시킨다. 자, 우리 실습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하루 전에 유지를 밖에 꺼내 놓는다든지 해서 굽고 딱딱한 것을 방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23도씨 내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특히 제과에서는 그렇죠. 23도가 수분의 유지의 거품성과 그 다음에 수분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빵에서는 이것이 적당하게 녹아야만이 반죽과 잘 혼입이 되기 때문에 꼭 유지는 23, 4도 정도에서 만들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쉽게 다른 재료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스트입니다. 생이스트와 인스턴트 이스트는 밀가루에 넣고 혼합하여서 사용합니다. 저당용 이스트는 설탕이 적은 배합에서 활발한 활성을 갖는 이스트로 불란서빵이나 식빵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고당용 이스트는 설탕이 많은 배합에서 활발한 활성을 갖는 이스트로 당과자빵에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스트를 녹이는 물은 35도에서 40도씨 정도가 적당하고 고온이나 저온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인스턴트 이스트를 쓰더라도 물에서 잘 녹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죽은 녹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반죽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물에서 녹여서 쓰는 겁니다. 이스트는 물을 만나면 활성화되므로 물에 갠다면 반드시 20분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물은 반죽의 물의 양은 밀가루 단백질의 질과 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서 사용량을 정한 다음에 반죽 온도에 맞는 물의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물의 전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 내가 경수나 연수를 사용할 때는 적당한 제빵 계량자라든지 넣어서 악영수가 되게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의 전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금이나 제빵 계량제는 소금은 글루텐을 단단하게 하지만 이스트의 발효를 억제하거나 파괴합니다. 많으면 따라서 가능하면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했는데 물에 녹여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글루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후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반죽 속에서 반죽이 끝나면은 소금이 완전히 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금은 반죽이 끝나기 전에 녹기가 힘들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량제는 가루 재료에 혼합하여 사용한다. 제빵 계량제는 밀가루에 같이 잘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건포도를 가지고 전처리, 건포도가 그냥 샘플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처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를 전처리하는 목적은 씹는 조직감을 개선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서 건조되어 있으니까 그냥 반죽 속에 넣어서 먹는다면 아무래도 조직감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반죽 내에서 반죽과 건조 과일 간의 수분 이동을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냥 넣는다면 수분은 건조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 속의 수분을 건포도가 뺏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과일에 또한 풍미를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건포도를 전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건포도 양의 12%에 해당되는 찹지 않은 물에 넣어서 3시간 이상 버무려 둔 뒤에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건포도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물을 내려서 물기 없이 사용한다 했는데, 가능하면 건포도를 사용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포도를 전처리 하라 그러면은 물에 담그라 그러면은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담그면 안 되는 겁니다. 건포도에 유효한 성분이 수분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버리지 않고 물이 건포도 속에 다 스며질 정도의 적당한 양을 넣어서 가볍게 저어가면서 건포도를 불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재 229페이지의 견과류 및 향신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는 반죽 전에 타지 않게 살짝 구워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아몬드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향신료는 소스나 커스터드 등에 넣어 가지고 잘 개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굽기 외에 견과류를 전처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몬드를 끓는 물에 3에서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껍질을 제거한 후 또 전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껍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 헤이즐넛은 베이킹 시트를 깔고 135도씨로 예열된 오븐에서 향이 나기 시작할 때까지 한 12분에서 15분 15분 정도 구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견과류라든지 향신료라든지 그 세세한 품목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잡내라든가 비린내라든가 또한 더 제품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가면서 전처리를 한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